부모가 꼭 알아야 할 내 영양학과 내 독성학. 음식이 아이 두뇌를 변화시킨다. 지은이 이코타 사토시. 약학 박사이자 뇌교육학자. 도쿄 약과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교에서 화학과 조교수를 역임했다. 암, 당뇨병, 유전자 연구로 유명한 시티 오브 호프 연구소와 UCLA, UCSD 등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다. 현재는 일본에서 생화학, 의학, 약학 등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지필과 강연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뇌와 교육, 뇌와 영양에 관한 연구 및 컨설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음식이 아이 두뇌를 변화시킨다를 통해 부모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성장기 아이 두뇌와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의 힘을 전한다. 가공식품과 각종 화학물질이 넘쳐나는 요즘에는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그냥 먹여선 곤란하다. 건강하고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과 비례하여 올바른 영양 지식을 쌓고 실천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음식이 아이 뇌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음식 가운데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와 사례를 들어 꼼꼼히 알려준다. 머릿말. 음식이 아이의 지능과 성격을 결정한다.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가면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 애쓴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 교육에는 시간과 돈,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이가 배우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상상하고 희노애락을 느끼고 인간관계를 쌓는 이 모든 활동은 바로 내가 담당한다는 사실이다. 인생을 좌우하는 뇌의 기능. 지능은 타고난 성질이어서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이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밝혀졌다. 뇌의 성능은 뇌 신경세포와 다른 세포의 접합 부분인 시냅스로 결정된다. 뇌 신경세포 수는 총 1000억 개 이상이며 시냅스의 수는 총 100조 개에 달한다. 하지만 인간의 유전자 수는 약 2만 개밖에 되지 않는다. 즉, 인간이 지닌 모든 유전자가 두뇌 발달과 성장에 관여한다고 해도 시냅스까지 구체적으로 관여하기에는 유전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미완성인 상태로 아기가 태어나고 이후 아기의 뇌는 영양 섭취와 학습에 자극을 받아 점차 완성되어 간다. 중요한 건 아이의 뇌는 어른보다 연약해서 변화하기 쉽다는 사실이다. 자라는 뇌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뇌의 성능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 음식과 뇌는 생각보다 관계가 깊다. 영국 서한지 대학교의 데이비드 벤튼 교수팀은 종합 비타민과 종합 미네랄 영양제를 섭취한 아이들의 지능지수가 9포인트나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오하이오주의 청소년 주임 보호관찰관으로 근무한 바바라 리드 박사는 비행 청소년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했더니 성격과 행동이 온순하게 바뀌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두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 음식과 뇌는 생각보다 관계가 깊다. 특히 성장기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최대 요인은 영양소이다. 폭발적으로 자라는 아이의 뇌와 몸은 아이가 섭취한 영양소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아이가 복용하는 약이나 백신 접종도 역시 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아이 두뇌와 관련하여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가 거듭되었지만 뇌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즉 영양소, 약, 백신이라는 관점에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약학 박사이자 생화학, 의학, 유전자학 등의 생명과학을 공부한 학자로서 인간의 두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그것을 알리는 뇌교육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얻은 나의 결론은 아이의 뇌가 얼마나 일할 수 있는가, 얼마나 생각하는 능력을 갖는가는 유전적인 요인보다 무엇을 섭취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아이가 먹은 음식이 아이의 지능과 성격을 결정한다. 0에서 10세 아이 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영양 지식. 나는 아이 두뇌가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는 데 꼭 필요한 음식을 뇌 영양학,
아이 두뇌를 흥분시키고 지능을 떨어뜨리는 음식을 내 독성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 두뇌에 좋고 나쁜 음식을 최대한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자 했다. 또 음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약물과 백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아이의 연약한 두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음식만이 아니다. 별 의심 없이 먹인 약과 백신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제 입장에서는 지능은 유전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내 세균 등 체내 미생물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 평소 아이가 즐겨 먹는 음식과 식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식단을 바꿨을 뿐인데 어떤 아이는 성적이 오르고 어떤 아이는 폭력 전과자에서 모범생으로 거듭났다는 믿기 힘든 얘기들을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소개한다. 제 입장에서는 아이 두뇌를 건강하게 발달시키는 음식을 소개한다. 지능과 집중력을 높이는 음식뿐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성장을 돕는 영양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ADD나 ADHD 같은 발달장애를 개선하는 음식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아이 두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소개한다. 지능을 떨어뜨리고 뇌를 흥분시키는 식품을 비롯해 최근 건강식으로 인기 있는 양식 연어에 숨겨진 다량의 유해 물질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두뇌 성장기인 아이에게 마음 놓고 약을 먹여도 괜찮은지 약 복용을 둘러싼 궁금증과 문제점을 다룬다. 예를 들어 열이 난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여도 괜찮을까? 감기 걸린 아이에게 항생제를 먹여도 괜찮을까? 아이가 우울하다, 산만하다는 이유로 항우울제나 ADHD 약을 먹여도 괜찮을까? 등등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알아본다. 마지막 5장에서는 유아와 아동에게 당연시되었던 백신 접종의 이면을 다룬다. 백신 접종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위험을 동반하는 의료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논란이 많은 HPV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비롯한 각 백신의 장점과 단점을 검증한다. 아이가 기면 섰으면 좋겠고 서면 걸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고 하듯이 모든 부모가 내 아이는 좀 더 특별하고 똑똑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비싼 학원에 보내서 이것저것 배우게 하는 것도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아이의 뇌가 최적의 상태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토대를 다져주는 일이다. 이를 위한 노력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똑똑하게 키울 수 있을까?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해보았을 것이다. 답의 핵심에는 음식이 있다. 일단 식단부터 바꿔라.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강은 물론 뇌 기능이 변하고 행동도 달라진다. 우리의 뇌, 심장, 폐, 뼈, 혈액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모습을 바꾼 것이다.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몸이 건강해질 뿐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며 새로운 아이디어도 샘솟는다. 배고파요 라고 아이가 말하면 배부터 채워주려고 뭐든지 먹이는 부모가 있다. 음료수나 과자를 별 고민 없이 사주는 부모도 많다. 그러나 배불리 먹어도 몸을 만드는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으면 아이는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 좋은 음식은 진짜 음식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진짜 음식은 통곡물, 채소, 콩류 등 정제하지 않은 식품과 과일, 육류, 어패류 등의 전체식을 말한다. 통곡물은 배아나 껍질을 도정하지 않거나 정미 처리를 하지 않은 곡물을 칭한다. 예를 들어 현미가 발아한 발아현미, 속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보리, 통밀가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미한 곡물에 비해 비타민 B군, 철분이나 아연과 같은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몸에 이롭다. 시중 밀가루는 밀 껍질과 배아를 제거한 배유를 가루로 만든 것이므로 통밀가루와는 다르다. 전체식은 작은 물고기나 작은 새우처럼 한 마리를 통째로 먹거나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 등을 조리해서 먹는, 즉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먹는 음식이다. 나쁜 음식은 게일로드 하우즈 박사가 말한 죽은 음식에 해당하며 가짜 음식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가짜 음식은 정제된 음식으로 가공식품, 냉동식품,
설탕, 흰 밀가루, 정크푸드 등을 들 수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달콤한 주스는 영양가는 없고 열량만 있는 전형적인 가짜 음식이다. 가짜 음식은 정제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영양소들이 제거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이 먹으면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몸에 문제가 생긴다. 또한 뇌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지능이 떨어지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된다. 아이가 진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몸소 실천해야 한다. 아이의 두뇌 발달에 적합한 좋은 탄수화물,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정하며 어수선하게 방안을 마구 돌아다닌다. 이와 같은 경우는 콜라 같은 청량음료를 마신 뒤나 케이크, 초콜릿, 코코아 등 단 음식을 먹은 직후에 많이 발생한다. 설탕은 아이 뇌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친다. 나는 당질이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뇌의 당질만큼 중요한 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당질이란 혈액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 즉 혈당을 말한다. 포도당은 뇌의 주요 에너지원이다. 포도당이 부족하면 우리는 제대로 생각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게 된다. 우리는 포도당을 전분이라는 당질에서 얻고 있다. 만약 혈액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이 적으면 뇌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된다. 아이는 기운이 없고 피로, 짜증, 현기증, 불면, 공격성, 불안, 집중력 결여, 우울감에 빠진다. 차로 말하자면 연료가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도당을 넘치게 주면 안절부절 못하며 진정이 되지 않는다. 아이가 생각하는 두뇌를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정상적인 판단을 근거해 행동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을 뇌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포도당은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감정과 행동이 안정된다. 아이의 뇌를 최고의 상태에서 작동하게 하려면 가장 먼저 포도당을 뇌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먹고 난 후 혈당을 서서히 상승시키는 좋은 탄수화물을 먹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수화물은 당질이라는 의미다. 좋은 탄수화물은 현미, 콩, 채소, 버섯류, 해조류 등에 풍부하다. 이들은 진짜 음식이다. 고도로 가공된 전분이나 설탕에 비해 소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거나 확 떨어지지 않는다. 간에서 지방으로 축적되기보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므로 살찔 염려도 없다. 감정이나 행동이 안정되고 지능지수도 높아진다. 반면에 빵류, 시리얼, 백미, 설탕과 같은 나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킨다. 급히 올라간 만큼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도 마음도 불안정해진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미네랄의 놀라운 효과. 미네랄은 아이의 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에 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그 열쇠가 되는 몇 가지 미네랄을 소개한다. 칼슘과 마그네슘, 안정과 숙면에 도움. 미네랄이 아이를 안정시키고 숙면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아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미네랄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 성장을 비롯해 신경과 근육 세포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근육 경련은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이는 불안하고 짜증이 심해져 공격적으로 변하기 쉽다. 최근에는 자폐증 아동이나 ADHD 아동 치료에 마그네슘을 다른 영양소와 사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마그네슘에는 숙면을 돕는 효과도 있다. 마그네슘은 생체에서 일어나는 300가지 이상의 화학 반응에 관여하며 어떤 미네랄보다 많은 효소를 돕고 있다. 마그네슘이 이토록 중요한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는 아연 다음으로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충분히 섭취하게 하자. 마그네슘은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다. 잎채소의 아름다운 녹색은 마그네슘을 함유한 클로로필이라는 색소에 비롯된 것이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미네랄이다. 체중 30kg 아동의 몸에 포함된 칼슘 총량은 약 600g 정도로 이는 체중의 약 2%에 해당한다.
칼슘의 99%는 뼈와 치아를 구성하고 남은 1%는 혈액이나 세포 속에 녹아있다. 이 1%의 칼슘이 혈관과 근육을 수축시키고 신경세포 간 신호를 전달하며 효소의 작용을 덮는다. 칼슘은 특히 포유동물의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자연이 내려준 신경안정제와 같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칼슘이 부족하면 정신이 불안해질 뿐 아니라 난폭해지기 쉽다고 말한다. 최근 유난히 성격이 예민하고 우울한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칼슘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공식품이나 탄산음료에는 나트륨과 인이 많아서 칼슘을 체외로 배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햄, 소시지 등 가공육에 들어있는 중화빈산염은 몸속에 칼슘을 배출하고 편의점 도시락은 칼슘이나 아연 등 미네랄 성분이 부족하므로 모두 좋은 먹을거리가 못 된다. 칼슘은 인간의 생사와 직결된 중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혈액이나 세포 속에 부족하면 즉시 체내에서 부족분을 보충한다. 즉, 뼈에서 재빨리 칼슘이 분출되어 보완된다. 몸속에 칼슘이 부족해도 발견하기 어려운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칼슘은 꽁치, 멸치 등의 어류, 대합, 바지락 등의 조개류, 다시마, 김, 미역, 톳 등의 해조류, 요구르트, 치즈 등의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다. 하루에 필요한 칼슘 권장량은 700mg이지만 1200mg 정도의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를 권한다. 다행히 씨앗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기 위해 매일 씨앗 한 스푼을 먹자. 참고로 칼슘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하므로 영양제로 먹을 때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2대1 비율로 섭취할 것을 권한다. 아연, 정신건강에 필요한 영양소. 아연은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 많은 효소의 작용을 돕는다.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이지만 실제로는 부족해지기 쉬워서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아연이 부족하면 우울감, 불안, 과잉행동, 자폐증, 조현병, 섭식장애 등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요컨대 아연이 부족하면 정신건강이 위험해진다. 미국 아이들은 거의 절반 정도가 식사에서 섭취하는 아연이 충분치 않다고 한다. 일본인은 더 심각해서 하루 평균 9mg의 아연을 섭취하는데 이 수치는 하루 평균 15mg을 섭취하는 미국인이나 영국인의 60%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일본인은 잠재적으로 아연 결핍증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연은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촉진하고 세포가 산화되는 걸 막을 뿐 아니라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합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건강한 아이라도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여의치 않으면 영양제로 섭취할 것을 권한다. 사춘기, 스트레스, 감염, 혈당 문제 등 아이가 성장할 때 혹은 체질적인 이유에서 다량의 아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12세 이상의 남성은 보다 많은 아연이 필요하다. 아연이 정액 형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연이 부족하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손톱에 하얀 선이나 반점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는 10대 청소년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아연은 여러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 아연이 풍부하다. 대표적인 식품은 굴, 조개류, 육류, 견과류와 씨앗 등이다. 아이에게 백신을 접종해도 괜찮을까? 백신이란 무엇일까? 홍역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두 번 다시 홍역에 걸리지 않는다. 홍역 바이러스의 첫 감염으로 평생 홍역에 대한 면역을 얻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면역력이 충분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지나간다. 때로는 인위적으로 면역력을 얻기 위해 건강한 사람의 몸에 일부러 바이러스를 넣는데 이와 같은 의약품을 백신이라고 한다. 현재는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세균이나 독소를 주사해서 면역이 생기도록 하는 것도 백신에 포함된다. 백신에는 사백신과 생백신이 있다. 사백신은 배양한 병원체를 주기대 항원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여 만든 백신이다. 폴리오, 콜레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생백신은 병원체를 죽이지는 않지만 약독화된 상태로 주입하여 병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백신이다. 결핵, 볼거리, 홍역, 풍진, 장티푸스 백신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백신을 접종하면 면역이 생기고 감염증에 대한 저항력을 얻는다. 이것이 백신 접종의 장점이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의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 기타 물질을 주입하기 때문에 위험한 행위이기도 하다. 이것이 단점이다. 여러 가지 신생 바이러스 때문에 예전에 비해 백신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한 경우라면 접종하는 게 안전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당사자가 접종 여부를 선택하는 게 맞다. 그런데 백신 접종의 대상자는 주로 성인보다 갓난아기나 영유아에게 많다. 아이에게 선택을 맡길 수 없으니 보호자인 부모가 판단해야 하는데 책임이 정말 막중하다. 부모는 백신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진지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백신 접종을 서두르게 된다. 예방접종 계획표를 보면 2세까지 12가지의 백신을 27차례 접종해야 한다. 많기도 많은 예방접종을 마치긴 해야 하는데 한편으론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백신의 효과와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 아이에게 백신을 꼭 맞춰야 할까? 백신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 한 개의 백신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대략 7년이 걸린다고 한다. 어렵게 개발한 백신이라고 해도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고 부작용으로 상용화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백신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대체로는 별 탈 없이 항체를 얻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별히 해가 없는 외부 물질에 과잉 반응을 보여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신체 내부 물질에 대항해 면역 체계를 발동시켜 류마티즘과 같은 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백신 주사 안에 든 성분이 문제가 될 때도 있다. 사실 백신 주사 안에는 죽거나 약화된 병원균들만 있는 게 아니다. 타겟, 보존료 안정제, 에주번트, 배양 관련 물질 등 크게 4종류의 물질이 들어있다. 티메로살, 에틸수은. 티메로살은 수은을 함유한 방부제다. 여러 차례 분량의 백신을 한 병에 바이알에 보관할 때 티메로살을 첨가해두면 세균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세균의 단백질에는 티올기가 있는데 효소가 작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티메로살이나 메큐로크롬에 들어있는 수은이 티올기와 만나면 효소가 작용하지 못하므로 세균이 죽는다. 하지만 수은은 신경 독성이 강해서 인체에 매우 해롭다. 황새치, 상어, 참치 등 큰 물고기에는 수은이 축적될 우려가 있어 미국 FDA와 EPA는 가임기 여성이나 육아 중인 여성,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섭취를 삼가도록 권장하고 있다.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수은 성분도 위험한데 백신 접종으로 수은이 직접 몸으로 들어오면 그 독성은 가늠하기 어렵다. 알루미늄 화합물. 생백신이 아니면 접종을 해도 강한 면역력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주번트가 사용된다. 에주번트로는 알루미늄 화합물이 많이 사용된다. 알루미늄 화합물은 체내에서 신속하게 배출되는 수용성 물질과 오래 머무는 불용성 물질이 있다. 백신에 사용되는 것은 불용성 물질로 체내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강한 면역력을 얻게 된다. 알루미늄 화합물을 포함한 백신은 인플루엔자 백신, HPV 백신, 3종, 4종 혼합 백신 등이다. 안정성은 문제 없을까? 알루미늄 화합물은 과거 90년 동안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증강제로서 계속 사용되었다. 제대로 된 임상 시험이 실행되지 않은 채 근거 없이 안전하다고 간주되면서 말이다. 하지만 알루미늄 화합물이 사람과 동물 내의 신경세포를 죽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알루미늄 화합물이 수용성 물질이라면 몸 밖으로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덜 위험할지 모르나 에주번트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화합물은 그렇지 않다. 캐나다의 한 연구자는 갓난아기가 백신 주사를 맞을 때 흡수되는 양에 해당하는 알루미늄 화합물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의 행동에 이상이 생겼다고 발표했다. 또한 영국 킬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엑슬리 교수는 사망한 자폐증 환자의 뇌를 분석한 결과
다량의 알루미늄이 축적되어 있었다고 한다. 백신에 포함된 알루미늄 화합물이 아기의 뇌 신경세포를 죽이고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린. 포름알데히드는 세균을 죽이고 백신으로 이용하는 톡소이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가연성 무색 기체다. 인체의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일 뿐 아니라 발암성도 있다. 감염병을 연구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대부분의 포름알데히드는 포장 전에 제거된다고 한다. 하지만 각각의 백신에 들어있는 포름알데히드는 미량일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백신을 접종하다 보면 포름알데히드가 체내에 쌓일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성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달걀의 단백질,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황열병 백신은 바이러스를 달걀 속에서 배양해 제작한다. 달걀을 먹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지만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황열병 백신을 주의해야 한다. 젤라틴. 젤라틴은 소, 돼지 같은 동물의 가죽이나 뼈를 산이나 알칼리로 처리해서 만든 콜라겐을 가열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다. 반투명, 무색 무취의 젤 상태로 식품, 약, 화장품, 모발 관련 제품 등에 들어간다. 백신에는 혼탁액을 안정화하기 위한 첨가제로서 들어간다. 하지만 젤라틴을 함유한 백신을 맞고 알레르기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젤라틴에 대한 면역 글로불린 E 항체가 발견되면서 원인 물질이 젤라틴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글루탐산 나트륨. 백신의 현탁액은 열, 빛, 산, 높은 습도에 노출되며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글루탐산 나트륨이 많은 백신에 첨가된다. 하지만 MSG는 뇌에 갖가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 갓 태어난 쥐에게 MSG를 섭취하게 하자 시상하부의 신경세포가 사멸하고 이상행동을 보였다. 악영향은 오래 계속되었는데 이 쥐가 다 크고 나서도 운동과 학습 능력이 일반 다른 쥐보다 낮았다. 또한 호주의 한 연구자는 MSG가 천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항생물질. 백신의 제조 과정이나 보존 과정에서 세균 증식을 막는데 항생물질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네오마이신, 겐타마이신, 폴리믹신 B, 카나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 암포테리신 B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러한 항생물질에 알레르기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